안녕하세요. 4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아주 인자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불화 없이 사는 게 더 낫다는 주의셨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런 할머니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만 50을 바라보는 지금이 되니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우 바쁜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꽤 크게 건축 사업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돕느라 덩달아 바쁘셨으니 두 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상 바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바쁜 부모 만나서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매번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지질이 공상맞게 살았던 집안이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퀴벌레 쥐가 나오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옆집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욕지거리가 없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할머니와 함께 자던 저에게 방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많으면 두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부모님도 오실 때마다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저를 놀리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만 다니니까 부모 없는 놈이라며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덩치가 가장 컸던 아이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샌님! 저는 당시 덩치가 왜소하고 어찌 보면 조금 비리비리해 보였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고요. 왜? 라고 대답하니 덩치가 큰 대장 녀석은 너 부모 없다며? 그래서 시장 나갈 때도 할머니랑만 다니고 그런다며? 라고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매우 놀란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녀석은 아무 말 하지 않는 제가 재미있는지 계속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를 지나가시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앞을 막아서셨어요. 너 이 녀석! 친구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야? 호철이가 부모님이 없기는 왜 없어? 버젓이 살아계신데.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얼굴을 뵈면 인사하는 게 전부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시며 덩치 큰 친구를 나무라셨으니까요.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개입하시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를 놀리던 아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의 꾸지람을 듣던 아이들은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니 도망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가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며 절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신 후 곧장 할머니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아마 동네 아이들이 저를 놀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었겠죠. 할머니는 대문을 나서는 아주머니에게 거듭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아유 어머니 이러지 말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도움이 얼만데 다들 돕고 사는 거죠 뭐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할머니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누가 찾아왔는지 보라며 저를 보내셨고 저는 문을 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방금 저를 놀렸던 덩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덩치는 어머니에게 뒷덜미로 붙잡혀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누가 찾아왔는지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문으로 가시자 할머니를 본 덩치의 어머니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라며 사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사과하시는 통에 저와 할머니 그리고 덩치까지
매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러냐며 극구 만류하셨지만 덩치의 어머니는 그만하실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덩치의 어머니는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호철이를 놀렸다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호철아. 죄송해요 어머니. 라며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어찌어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겨우 덩치와 덩치의 어머니를 집으로 보낸 후 저는 그제야 할머니에게 그동안 들었던 의문점을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동네 아줌마들이 할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해요? 제 물음에 한참 고민하시던 할머니는 결국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동네에 부모 없는 아주머니들의 엄마 노릇을 자처하셨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시집가서 시댁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엄마 노릇을 하셨던 것이죠. 또 일찍이 과부가 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주머니들은 할머니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저를 덩치에게서 구해준 아주머니와 덩치의 어머니 모두 할머니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도움을 받은 아주머니들의 자식들에게 대장 노릇이라도 하게 될까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너네 어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도움받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말하며 친구들을 괴롭히기라도 할까 걱정하신 것이죠. 어찌됐든 할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대모님으로 통했고 그 때문에 할머니는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곤 하셨습니다. 덩치는 저희 집에 다녀간 후로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놀리는 아이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덩치나 다른 아이들이 놀림당하는 저를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왜 너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안 사냐며 저를 놀리는 아이에게 덩치와 다른 아이들이 야, 너 호철이 아버지 엄청 돈 많고 힘도 완전 센 거 모르지? 라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동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던 중 저는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에 살던 동네는 좋았지만 치안이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술 취해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장에선 가끔 큰 싸움도 벌어지곤 했죠. 무엇보다 이사 후에는 부모님과 더 가까워져서 한 달에 반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 후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꿈과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도란도란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새로 간 학교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런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할머니와 함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두 분은 들어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귀가 시간보다 1시간이 늦어졌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나 보다. 기다리지 말고 너 먼저 먹어라. 라며 제 저녁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2시간, 3시간이 넘게 들어오지 않으시자 저와 할머니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 부모님 회사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었었는지 꾸벅꾸벅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방 안으로 들이려고 절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동안 조용했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부모님이 연락을 주신 줄 알고 서둘러 전화기를 드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화가 이어지는 내내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오늘 안 들어오신대요? 저의 질문에 할머니는 그저 옷 챙겨 입어라 라고만 이야기하셨죠. 할머니와 제가 서둘러 도착한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응급실로 들어섰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계신 할머니의 손도
묘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걷자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두 형상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저를 끌어안고 제 눈을 가리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흰 천으로 가려던 형상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지만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살짝씩 떨렸었거든요. 퇴근 후 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인을 잃은 아버지의 차는 그 길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고 달려오는 화물차에 들이받쳤다고 하죠. 아버지의 직접적 사인은 심장마비, 어머니의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즉사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을 때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하죠. 저희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은 충분히 슬퍼할 만한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회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과 함께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분명히 다음 주면 돈 들어와서 임금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임금 내놓으세요! 라고 악소리를 지르는 직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례가 진행 중인 장례식장에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삼촌, 이모하며 따르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임금이 밀린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아버지 회사는 진행 중이던 일에 잔금이 한 달가량 밀려 딱 한 달만 임금 지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임금이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는 직원들의 부모님 생신까지 챙길 정도로 회사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셨던 분이셨어요. 아마 직원들은 부모님 두 분 다 한 번에 돌아가셔서 회사가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는 직원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모든 돈을 털어서 그분들의 임금부터 지불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점차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는 정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며 할머니에게 수모를 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앉히시곤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전에 살던 그 동네로 다시 간다고 하셨죠. 저는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 커다란 집에서 지낼 바에야 친구들이 있는 그 동네로 가는 게 마음이 더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마주한 집은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허름하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를 가기 전만 해도 저희 집이 이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미줄 쳐져 있고 기울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저는 어린 마음에 그만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저를 앉혀두시고 저의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에겐 동업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동업자가 아버지 밑으로 딸려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모두 회사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돈들이라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그 빚을 갚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의 돈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어릴 때는 이 모든 내용이 자세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했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이해한 지금에 와서 보면 할머니는 법적으로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들의 임금 지불도 할머니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할머니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해주고 빚을 갚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전부 도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어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던 아버지의 동업자는 공중분해되는 회사를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직원들은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이 자명했죠. 할머니는 굳이 임금을 지불하신 이유에 대해 너희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고생해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으니 그런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가 힘들 때 돈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라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상속 모두를 포기한 채 빚까지 갚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할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어머니가 빌린 돈도 아니고 호철이도 있는데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키우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너무 고생이에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못 갚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보니 그 빚도 아드님이 빌린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더만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내가 빌린 돈이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빌린 돈이면 내가 빌린 돈인 거고 나는 호철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라는 것보다 인간의 도리를 배우면서 자라는 게 더 중요하네. 또 내 아들이 빌린 돈이 아닐 수도 있으면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닌가? 난 나 하나 조금 편하자고 도리를 저버릴 수 없네. 라며 딱 잘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들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럼 저희도 도울게요. 라고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니 자네들이 왜? 괜찮아. 이러라고 돌아온 게 아니네. 라고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저 이 동네에 처음 시집 와서 숟가락 젓가락 잘못 놨다고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났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던 저 밥 먹이시고 시어머니한테 당장 쫓아가셔서 귀한 딸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다들 남의 집 일에 함부로 관여하는 거 아니라고 모르는 척할 때 어머니만 유일하게 나서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애초에 도망을 갔든 죽었든 했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아주머니는 맞아요. 저는 시댁도 친정도 없어서 애 아빠 죽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저 데려가셔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저랑 우리 아들 덩치 최소한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어머니. 이게 다 누구 덕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고맙네, 고마워를 연달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머니에게 은혜를 입었던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빚의 상당한 부분을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빚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온전히 할머니의 몫이었죠. 할머니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고령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할머니는 그 경력을 살려 남의 집 농사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 밭으로 향하셨어요. 모두가 자고 있는 조용하고 어두운 새벽,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 반이면 작은 호롱불의 의지에 밭일을 하다가 해가 뜰 때쯤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반복되었죠. 한 번은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식당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일을 도우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할머니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일을 하시고는 바로 밭으로 달려가 밭일을 마무리 짓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고작 3시간 정도만 주무셨어요. 저는 제가 할머니를 도우러 식당에 가면 당연히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신 할머니는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화를 내셨어요.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는 일을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야. 아니,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내가 너 이런 일 안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몰라? 그날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말릴 정도로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아유, 그래도 애가 할머니 고생한다고 온 건데 그만 고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집에서도 한참을 울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에 든 저는 제 얼굴을 쓸어내리는 차가운 손길에 가물거리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눈을 완전히 뜰 수는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쓰다듬는 할머니가 흐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손은 그새 많이 앙상해져 있었고 또 굳은 살도 많이 배겨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새벽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새벽동이 트기 전에 밖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생하시지 않게 어서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고요. 할머니는 절대 제가 몸쓰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유일한 출세의 길로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가 밭일을 나가시면 곧장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는 밥 먹는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 저를 놀렸던 덩치는 어느새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까지 지원을 받게 된 저는 할머니와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과외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고 정말 최소한의 식비를 제외한 모든 돈은 할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쓰라며 굳고 사양하셨지만 저는 몰래라도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들었던 부모님의 사망 소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할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주변에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 여럿이 계셨어요. 모두 울고 계셨죠.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왜 다들 울고 계세요?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그래요.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할머니에게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힘겹게 숨을 내뱉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늘 태산 같던 할머니는 어느새 저보다 작아져 있으셨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 뻗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아버지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라는 것이었죠. 저는 할머니, 지금 평생 일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그 사람들 걱정이세요? 라며 화 비스무리한 것을 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평생 후회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픈 기색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오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연로하셨고 기력이 너무나 약해지셔서 치료를 진행해도 버틸 만한 여력이 없으실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 동안 편히 쉬도록 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마음 편해지실 수 있도록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적어둔 주소와 돈을 들고 10년 전 아버지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구고 왜 왔는지를 듣자
굉장히 놀라워하셨어요. 그분은 당시 말단이었던지라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후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또 일했던 시간이 2달이 채 안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달라고 하지 않는 임금, 안 줘도 됐을 텐데 굳이 찾아서 전달해 주시다니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네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기뻐하실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며 돈을 전달해 주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저를 멈춰 세우며 품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분은 무역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내가 호철 학생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던 10년 전엔 저도 사회초년생이었어요. 회사 문 닫고 나서 무역회사에 들어간 저는 차근차근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보였는지 사장님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호철 학생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꺼내놓았습니다. 확실히 사업가는 다르더군요. 그분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꺼내놓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그분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제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었는지라 저는 얼떨떨하게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그분에게 돈을 드렸고 또 그분이 매우 감동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자 표정이 매우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는 긴 이야기 대신 저에게 일기장 같은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누구에게 얼마나 갚았고 또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가 겪어왔던 고통의 시간도 적혀 있었죠. 저는 가장 마지막 장에 적힌 할머니의 편지를 보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 중에 쓰신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편지는 매우 삐뚤빼뚤했어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힘겹게 쓰셨다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고철아, 할머니가 고생하는 게 슬퍼서 할머니를 돕겠다며 찾아온 어린 너를 모질게 내쫓은 날, 나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한단다. 그때 너를 칭찬해주고 괜찮다며 타일러도 충분했을 텐데 뭐가 그리 화가 나서 너에게 모질게 대했는지. 자식도 며느리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너뿐이었는데 그리 귀한 너에게 몹쓸 말을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주렴. 할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혼내셨던 그 옛날 일을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담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할머니는 편지에 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적어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아들의 빚을 평생 동안 갚냐고 추켜 세워주지만 사실 난 그런 칭찬에 떳떳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양심이 대단해서 빚을 갚은 게 아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지 않겠다는 양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혹시나 내 손자가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끄러운 생각에서였다. 할머니는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요. 저를 위해 빚을 갚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잘 압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니었더라도 그 빚을 다 갚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편지 말미에 적어 놓으신 내용은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일이 부끄러운 인생을 산 나이지만 하나 바랄 수 있다면 너에게 내가 살아온 모습이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너는 성실히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라. 불우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다오. 그게 부끄러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두가 그만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릴 때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빚을 갚기로 결심했죠. 기적과 같은 일은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이후 바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일전에 만났던 무역회사 사장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호철군을 돕고 싶어요. 호철군의 할머니 같은 분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호철군의 이야기를 들은 과거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후원금을 보내준 통장이에요. 그때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무례를 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철군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걸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좋은 곳에 모시세요.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제 질문을 일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철군,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할머니가 갚던 빚을 다 갚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죠. 제가 호철군을 지지해 줄게요.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빚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호철군은 학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 빚을 제가 갚아주겠어요. 물론 제가 대신 갚아준 돈은 나중에 호철군이 다시 갚아야 합니다. 학업이 끝난 이후에요. 계약서도 쓰고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했는데 사장님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사장님이 이야기한 특이한 부분은 저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었어요. 저는 호철군에게 돈으로 빚을 갚게 하지 않을 거예요. 졸업 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얼마, 과외로 얼마 이상의 수익을 내면 얼마, 사업체를 내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빌린 돈을 탕감해 줄 겁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드리지 않게 되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호철군이 10년 뒤에도 아무 성과 없이 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돈으로 받을 겁니다. 아마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야겠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자 사장님은 호철군은 할머니에게 배운 양심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길로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 사장님께 찾아가면 사장님은 바로 빚에서 일정 금액을 탕감해 주셨고 졸업한 이후에 사업자를 낸 날 사장님은 또 다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직원이 늘어나자 사장님은 모든 빚을 탕감했다는 증서와 함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장님과 함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기서 나만 입 싹 닦으면 회사에 훨씬 이득이 될 텐데 내가 찾아낸 계약서의 문제점을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와 같은 양심의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양심을 따라가면 불이익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도리와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늘 꼿꼿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빚을 모두 탕감한 날 사장님과 그렇게 펑펑 울었겠죠. 저는 빚을 다 탕감했다는 증서를 들고 할머니를 모신 곳으로 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사회에 공헌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라고 울고 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어릴 적 부모님 두 분을 다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웬 덩치 큰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으니 사연이 궁금해서 말을 걸었다던 제 아내는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조력자가 되어서
저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주 주말이 되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항상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도 저와 아내, 자녀 2명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고 차도 여전히 첫 차를 쓰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사장님의 차를 바꿔드렸죠. 극구 사양하시는 사장님에게 사정하듯이 차를 안겨드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밖에 나와서는 아내와 한참 웃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꿈은 저희와 아이 2명에게 든든한 아버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할머니의 바람대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여전히 힘이 듭니다. 늘 제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면서 자란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그 가르침을 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성공을 이룬 데는 할머니와 사장님, 그리고 동네 어른들과 친구들, 아버지의 옛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